자, 이런 상황에서 가뜩이나 우리 국민들이 최근에 속은 게 또 있죠. 예, 한미 이 협상 문제입니다. 3,500억 불은 일단은 투자를 하기로 얘기를 했는데 이거 진퇴양난입니다. 예, 우리나라는 이쪽으로 가도 얻어맞고 저쪽으로 가도 죽어요. 예, 외환 보유고를 쓰게 되면 국가 신용 등급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거는 이재명 대통령은 따지겠군요. 예, 아니 왜 잘 사는 사람의 신용도가 높아가지고 이자를 더 낮게 내는 거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자 국채를 발행해서 메꿀 때는 환율이 폭등합니다. 애초에 국채를 그만큼 발행할 수나 있느냐 그 문제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환율이 폭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국장에서 외국인들이 쑥 빠져버리겠죠. 한마디로 그냥 IMF 다시 한번 맞아봐. 니들 뭐 금도 모으고 잘 뭐 이렇게 이겨내는 것 같은데 한 번 더 해보지 그래. 이렇게 한 번 더 두들겨 맞을 일이. 그런데 눈치 없이 미 대사관 앞에서 트럼프 대통령 사진 가지고 뭐 사과하라 이러면서 여기 뭐 크다란 현수막에다가 인쇄를 해서 뭐 찢어버리는 그런 퍼포먼스를 보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반중 시위라는 이 젊은 청년들은 명동에 못 들어가게 하고 이런 사람들은 미 대사관 앞에서 여전히 그냥 집회 시위를 할 수 있게 만드네요. 자 미국이 3,500억 달러 이것을 현금성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환율로 따지면 한 약 480조 원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 올해 예산이 673조 원이었으니까 한 70%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양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외환 보유액은 7월 기준으로 4,113억 달러입니다. 근데 그중에 3,500억 달러 내놔라. 그것도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내에 이것을 다 갖고 와라. 그 안에서 투자처는 우리가 정할 거고 현금성으로 다 투자를 하라 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난리가 났어요. 원래 정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확인되지도 않은 거 국민들한테 얘기해서 안심을 시키려고 했던 거 국민들은 속았잖아요. 3,500억 달러로 이야기를 하고 왔는데 그 대부분이 어차피 보증과 대출 성격이에요. 우리가 현금으로 직접 투자하는 건 극히 일부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미국이 얘기하죠. What? 뭔 소리야? 우리는 거의 전액을 현금으로 출자하기로 원해 라고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안 하지. 그건 일본이 다 해줄 거야. 니들까지 뭐하러 그렇게 할 필요가 있어? 우리는 너희들한테 말하는 거는 우리가 지목하는 투자처에 여기에다가 직접 너희들이 현금성으로 투자를 하기로 원해. 그래서 우리 이 외교 통상 라인에서 가가지고 난리가 났죠. 잠깐만요. 하워드 로트닉 상무장관께서 이것 좀 어떻게 정리를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하워드 로트닉 상무장관은 뭐라 합니까? 아니야. 나는 테이블을 설치하는 사람이고 그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결정하는 건 저 양반이야. 저 트럼프 있잖아.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그 트럼프를 만나라고.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만나요? 니네 대통령이 만나야지. 저희 대통령 아직 언제 만날지 모르는데 하다가 결국 만난 게 아무 얘기도 결국 진척이 없고 그 앞에서 메뉴판에 사인 하나 받아온 게 결국 다다. 이런 상황까지 오게 된 겁니다. 그러면 일단 당장 여기에 대해서 수술을 하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장 손댈 수 있는 거는 외환 보유고죠. 그런데 외환 보유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4,113억 달러 수준인데 이것마저도 넉넉한 양은 아니에요. GDP 대비 외환 보유액으로 따져봤을 때 우리나라의 GDP 대비 외환 보유액은 23%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와 경제 규모가 비슷한 나라랑 비교해보면 이거 상당히 좀 놀라워요. 대만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77%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124%예요. 외환 보유액이 GDP를 넘어섭니다. 홍콩도 116%. 근데 우리나라가 얼마라고요? 23%.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낮은 거죠. 한참 낮은데 그 절대량조차도 4,113억 달러. 그중에서 우리가 절대적으로 미국에게 보내야 될 게 3,500억 달러. 와, 그러니까 이 대부분이 쓰이는 겁니다. 일단 그 뒤에 에너지 구입하고 뭐 1,500달러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뭐 또 1,000억 달러 뭐 이렇게 나가는 거는 일단 빼자고요. 일단 당장에 있는 3,500억 달러만 가지고 얘기를 해봐도 지금 큰 걱정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을 물론 뭐 1년 안에 올해나 내년에 당장에 그거를 다 보내야 되는 건 아니니까 트럼프 대통령 임기 동안에 수년에 걸쳐서 조금씩은 아니네요. 크게 외환 보유액에서 빼내 쓴다고 하더라도 국가 신용 등급이 떨어지게 됩니다.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국채 금리가 상승해서 정부의 이자 부담이 폭증하게 됩니다. 전 세계는 이재명의 머릿속처럼 돌아가지 않죠. 민주당의 머릿속처럼 돌아가지 않죠. 지금 신용등급이 낮다고 해가지고 이자를 올려서 받는 게 말이 되느냐. 신용등급이 낮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 이자를 더 낮춰줘야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말 같지도 않은 이 사회주의 지옥불반도 대한민국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일이지 글로벌 시장에서 이게 통용되는 상식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상식인데 우리나라는 지금 자국민들한테 뭔 짓을 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보이죠. 예, 그리고 국책은행들이 달러 표시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식으로 발행하는 게 연간 100억 달러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은 이 1년 동안 한 100억 달러씩 발행을 한다 하더라도 35년 동안 발행을 해야 됩니다. 35년 동안. 그러니까 애초에 이건 안 돼요. 트럼프 대통령은 5년 안에 자기의 임기 한 4년여 안에 해결을 하라 했으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정부가 국회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특별 회계 예산이다 이렇게 편성을 할 수는 있대요. 그런데 아니 우리나라 예산이 지금 670조, 700조 정도인데 그 중에서 480조 그러니까 한 해 예산의 70%가 넘는 금액을 어떻게 마련합니까? 이거 말은 못 하잖아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결국 원화 표시 국채를 대거 발행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걸 발행한 다음에 외환 시장에 갖고 가서 이걸 다시 달러로 바꿔서 이렇게 마련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걸 대거 발행하는 과정에서 원화 환율이 치솟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당연히 야 이거 뭔 난리야 이럴 거면 이거 대한민국 장에 안 있지라고 하면서 투자자들이 대거 빠져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이런 과정에서 유일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게 통화스와프인데 미국이 안 해준대요. 예, 통화스와프에 대해서 미국은 안 해준다고 합니다. 과거 우리 IMF 맞을 때 어떤 일이 있었어요? 당시 일본이 통화 스와프라도 해줬으면은 우리 IMF 버틸 수 있었습니다. IMF 두지가 맞지 않고 그 시간에 버틸 수 있었고 박영석 국장님이 IMF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분석을 몇 차례 걸쳐서 했잖아요. 그 당시에 이 동아시아에 이 갑자기 불어닥친 일이기 때문에 외환난이었기 때문에 한 몇 개월 정도만 그것도 한 3개월 그 정도만 버티면 그냥 지나가는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DJ 정권은 이때다 싶어가지고 대규모 이 대기업들 구조조정해서 기업들을 날리는 식으로 기업들을 악마화시켰습니다. 대우가 문어발 식으로 확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야?라고 하면서 뭐 각종 모든 이 기업들이 무너지는 일이 생겼죠. 일파만파 나라에는 수많은 아버지들이 실업자가 됐고 그 당시에 이제 예민한 사춘기를 겪던 친구들 아마 이제 80년대 중반생부터 90년대 중반생까지 90년대 초반생까지 그 세대의 학생들은 이 굉장히 이제 정서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굉장히 많은 트라우마를 겪어서 그게 나중에도 그때의 어려움이 성인이 돼서도 좀 이렇게 계속 우울감으로 작용을 하는 그런 좀 사회적 문제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일본이 통화 스와프를 왜 안 해줬나요? 바로 YS가 총독부를 철거하겠다라고 하면서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을 거야라고 반일 정책으로 이어갔잖아요. 일본이 그거는 역사적인 그런 부분이니까 우리나라가 알아서 우리 돈 들여가지고 철거해 갈 테니까 시간만 좀 기다려줘. 최대한 빨리 할게라고 했는데 시끄러 이러면서 아예 그냥 폭발을 시켜버렸죠. 폭발을. 와, 그리고 그 첨탑은 여기 딴 데다가 이렇게 놔가지고 지대를 좀 낮은 데다 놨어요. 그게 어딘지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나시는 분은 댓글에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낮은 데다 둬서 국민들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다볼 수 있게 관람객들이 그런 식으로 또 모욕성 설치를 하고 그 대형 폭발쇼를 하면서 전 국민에게 야 시원하게 사이다 한 병씩 하십시오라고 하면서 온 국민에게 사이다 한 병씩 쫙 돌리고 대폭망. 일본이 열이 받으니까 통화 스와프를 안 해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그래서 그대로 IMF를 두들겨 맞았던 게 그리고 이어지는 DJ 정부 IMF 5년 만에 극복하겠습니다라고 들어선 DJ 정부에서는 또 반시장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호미로 막을 거를 가래로도 못 막아가지고 아예 그냥 넉가래 같은 걸로 막게 됐던 이런 일이 결국 벌어졌습니다. 이번이 똑같은 일이 벌어지게 될 거예요. 마유님이 그 당사자네요. 사회생활 3년 차에 IMF를 맞았다. 야, 진짜 힘드셨겠습니다, 진짜. 그래서 결국은 나고님 말씀처럼 통화 스와프 니들 같으면 해주겠냐? 어떻게 해줘요? 나라 경제가 성장할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해주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죠. 우리가 봐도 사실은 냉정히 보면은 우리가 미국이라도 안 해줄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더더욱 걱정이 됩니다. 남유진님 새로 들어오셨군요. 안녕하세요. 자주 뵙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울시립대 교수 김우철 교수 같은 경우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3,500억 달러를 출자하라. 라는 말은
사실상 제2의 외환위기를 받아들이라라는 말이다. 그러니까 니들 IMF 한 번 더 맞아야겠어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네, 진행하는 동안에 네, 전영환님께서 또 또 후원 계좌를 통해서 이렇게 후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예, 방송하기 전에 아주 문피디 오늘도 수고해봐 이러면서 멋지게 후원을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영환님. 가는 가면은 꼭 봬요. 제가 이번 달까지는 저희 딸 도잔치도 있고 해가지고 못 가는데 10월에 좀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승합차에 불법 기지국 장비를 싣고 다니면서 KT 휴대폰을 해킹했다. 여러분 제가 아까 그 댓글을 확인을 못했는데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이 KT 소액결제 피해를 보신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제발 없길 바라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있었는데 용의자 2명이 일단 검거됐어요. 기사에서는 편의상 A씨, B씨 이렇게 나뉘는데 A놈, B놈이죠. 뭐 범죄자인데. 자, 경기 광명 등 수도권 서남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광명 수원 일대겠죠. 여기에서 KT 소액결제 해킹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용의자 2명은 경찰에 붙잡히게 됐고요. 그런데 용의자 2명이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었어요. 40대 중국인입니다. 심지어 불법 체류도 아니고 합법적으로 들어온 인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두 40대 중국인이 우리나라 국민들을 해킹으로 턴 거예요. 자, KT의 초소형 기지국 장비가 있습니다. 펨토셀이라는 장비가 있는데 이게 이 도달 거리가 굉장히 짧답니다. 20m, 30m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차량에 승합차에다가 싣고 다니면서 이 펨토셀 장비를 휴대전화를 해킹을 한 겁니다. 그 반경 안에 들어오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 펨토셀이 원래 뭐냐면은 빌딩 사무실 같은 경우에 이 벽 때문에 휴대전화가 잘 터지지 않는 곳이 있잖아요. 이런 곳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이 펨토셀이라는 통신 장비예요. 그런데 이게 펨토셀 이용한 해킹 이 사건이 적발된 게 이번이 처음이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자, 8월 27일에 경기 광명 그리고 서울 금천구에서 처음 발생을 한 겁니다. 이 소액결제 해킹 사건이. 그리고 9월 초에 경기 부천, 과천, 서울 영등포, 인천 부평 공통적으로 좀 중국인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네요. 그리고 경찰에 접수된 피해가 15일 기준으로 199건입니다. 금액 규모로는 1억 2,600만 원. 네. 자, 네. 혹시 뭐 제가 발음이 이상한 게 있었는가요?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부조정실에서 좀 이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KT가 그리고 KT가 함께 집계한 피해액은 1억 7천만 원에 달한답니다. 건수도 278건이고요. 네. 그래서 초소형 기지국 장비, 이 펨토셀 장비로 휴대전화를 해킹을 했는데 이게 보니까 개인정보를 먼저 빼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근처에서 KT 장비로 오인을 해서 휴대전화가 KT망을 쓰시는 이 사용자분들은 이 펨토셀 장비가 주변에 있으면 이게 KT망인 줄 알고 여기를 잡는데요. 그러면 이제 개인정보를 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거나 교통카드를 충전하는 등 휴대폰 소액결제를 통해 가지고 이 피해자들에게 금전적 손실을 일으키고 여기에 대해서 금전적 이득을 얻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 모바일 상품권을 다시 또 현금으로 바꾸고 이렇게 그리고 한 명은 또 이 사람들은 조선족이에요. 중국 국적의 조선족들입니다. 국내에서 일용직 근로자 등으로 일했는데 이 사람들이 IT 업종에 근무한 건가? 이건 아직 확인은 안 됐다고 합니다. 자, 수법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빌딩 사무실 등 휴대전화가 잘 터지지 않는 곳에 설치하는 이 펨토셀이라는 초소형 기지국 장비입니다. 이것을 차량에 싣고 다니면서 이게 도달거리가 20-30m밖에 안 된다 했잖아요. 휴대전화를 해킹합니다. 그리고 개인정보를 빼내서 소액결제를 합니다.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한다든지 교통카드를 충전한다든지 모바일 상품권은 구입해서 이걸 현금으로 다시 바꿔버리는 그런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용한다는데 지금 당한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바람구름님께서 SK에서 당하고 KT 넘어갔는데 또 당한 사람은 이거 어떡하냐라고 하는데 이게 관련 전문가에 의하면은 SK에서 당한 것과 KT에서 지금 이번 사건이 어떤 사건이 더 심각한 일이냐라고 할 때 경중을 따질 수가 없을 만큼 둘 다 심각한 사건이라고는 해요. SK는 일단 규모에서 어마어마했으니까. 그리고 추후에 이로 인해 가지고 추가적으로 어떤 일이 또 발생할지 아직은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지금 당장을 놓고 보면은 금전 피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KT가 그래도 더 심각한 상황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부디 여러분 중에는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